아버님, 여기서 잠시 머물다 오시면 돼요. 뭐가 볼 일이 않아도 같이, 아니에요, 아버님. 금방 돌아올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서를 태운 차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72살 이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집에 두고 나왔거든요. 이게 뭔가 사방이 깊은 숲이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수착했습니다. 아들이 그착했던 아들이 자신을 하지만 그들을 몰랐어요. 이 버려진 할아버지에게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도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이도연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72살의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오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죠. 관절염으로 굽은 허리를 천천히 펴며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그의 쓸쓸한 일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였거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었어요. 부엌에서 라면 하나를 끓이며 도연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민서람 모시러 갈게요. 45인 아들 준호는 그래도 가끔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박민서와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42살인 그녀는 시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어딘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준비하세요. 오늘 공기 맑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셔야죠.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 그럼 좀 나가볼까? 도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좁아지고 주변엔 울창한 숲만 펼쳐져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달린 끝에 차가 한적한 산길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잠시 머물다 오시면 돼요. 우리는 보리를 좀 있어서. 준호가 문을 열어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가 보리르야. 나도 같이. 아니에요. 아버님, 여기 공기도 좋고 산책하시기 딱 좋거든요. 금방 돌아올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도연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집에 두고 나왔거든요. 단지 가벼운 산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뭔가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사방이 깊은 숲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적막한 상기만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아들이 그착했던 아들이 자신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숲길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파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숲 깊숙한 곳에서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오래된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일부 무너져 있었고 창문에는 유리 조각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어요. 오두막 앞에 선 도연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어둠이 내릴 텐데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두막 처맘이 돼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희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는 이도연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며 주위를 살펴요.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처만 밑에서 발견한 것은 녹슨 라이터 하나였어요. 몇 번 돌려보니 다행히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오두막 내부를 피쳐냈죠.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도연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바닥에는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신문집 여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온갖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도연 할아버지는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추워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산속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거든요. 얇은 가디건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주변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라이터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곧 따뜻한 불길이 오두막 안을 밝혔습니다. 불빛에 비신 할아버지의 얼굴은 하루 만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 앞에 앉아 있으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떠오르는 기억들이 판호를 마처럼 스쳐갔어요. 밤새와 간병했던 일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일터에 나갔던 일을 결혼식 때 기쁠게 웃던 아들의 모습까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이만큼 절망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적어도 아들이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바깥에서 또 다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어. 도연 할아버지는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한밤 중쯤 되자 오두막 바깥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기도하고 짐승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기도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누가 거기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더 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불빛이 악해질수록 오두막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뭔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아, 아니다.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바깥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한 잔도 못 주무시고 모닥불을 지켜가며 밤을 보내셨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남아야 한. 아들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는 생존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름도 살이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다시 살펴보니 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구석에는 낡은 철제컵이 하나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2019년 달력이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활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을 구할 곳도 먹을 것을 찾을 곳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해가 떠오르자 산속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온 도연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어젯밤 그토록 무서웠던 숲이 이제는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과연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곧 그 소리는 사라져버렸고 다시 정적만이 산속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도연 할아버지는 오두막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썩은 나무 틈에 발목이 까면서 비끗하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지릿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고, 털썩 주저앉으며 발목을 만져보니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숲을 벗어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개울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로 발목을 식히고 오두막 주변에서 자라는 풀뿌리를 케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되는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이러다가 정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젓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차가운데 무엇보다 이 깊은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멀리서 나무 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본 사람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절뚝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개울 너머 언덕에서 한 노인이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7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힘찬 동작으로 나무를 죽이고 있었어요. 저기요. 도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곳에 웬 분이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며칠째 여기 있게 됐는데요. 노인은 채만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산 너머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도연 할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이야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곳까지 실은 도연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흐렸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별다른 캐무지 않고 등에 맨 배랑에서 고구마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장작도 좀 가져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연 할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의 따뜻함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이쪽으로 남어하러 오거든요. 그때마다 좀 챙겨드릴게요. 만수 할아버지의 말에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덜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혹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 같은 거 가나셨나요? 마을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이 산에 있다고 하던데 도연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용했습니다. 아들이 실종 신고라도 했다면 모를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였어요. 아, 그게 괜찮습니다. 딱히 문제 될 건 없어 보이니까요. 만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예전만큼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만수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이장이라는 50대 남자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실은 마을에서 좋은 문제가 됐어요. 이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 할아버지를 훑어봤습니다. 신혼도
불분명한 사람이 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만수 할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장은 손을 저었어요. 만수 씨도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함부로 도와줬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혹시 도둑이나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장의 말에 만수 할아버지는 말만이 막혔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도와준 만수 할아버지가 곤란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도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괜찮다니까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렸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좋은 분한테 피해 줄 수는 없죠. 그날 밤 도연 할아버지는 홀로 오두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몰래 가져다 준 마지막 고구마를 씹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깊은 밤 오두막에 비추던 모닥불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앉아 있었어요. 만수 할아버지의 선이 맞아 이장의 의심과 경계심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신이 타인에게 무슨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짐덩어리군. 혼자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오두막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점점 힘이 애져가고 있었지만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혼자이고 어차피 버림받은 몸이니까요. 이도연 할아버지는 오두막에서 한 달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목도 어느 정도 나았고 최만수 할아버지가 몰래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이민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차가운 시선들, 귀찮다는 듯한 표정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몇 달 전 집에 놀러 갔을 때 민서가 했던 말이었어요. 반갑다는 기색은 전혀 없이 마지막에 문을 열어주던 며느리의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도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오두막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니 신호는 충분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점점 짧아지는 통화 시간, 집에 갔을 때 일찍 돌아가라는 눈치 용돈을 건네려 하면 사양하는 척하며 받기 싫어하던 모습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니 아팠어.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며느리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눈치를 못 채구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니 어디서 걷는지 깨달았어.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오두막에만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일자리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산에서 살고 있다는 뭔가 수상해 보인 도연 할아버지는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할 데 없을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위아래로 도연 할아버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이에 간단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청소든 뭐든 아니, 우리는 젊은 사람도 안 뽑는데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많은 떠돌이에게 일을 맡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정미소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정미소 사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그마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몸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무 일이라도 목이 메웠습니다. 이름도 살해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어울리지 않는 분 같으니까 정미소 사장의 아래 도연 할아버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신이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마을 어귀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산속 할아버지다. 무서워 보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가에서 맴돌았어. 도연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서의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새들이 깜짝 놀란 알아갔고 메아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는 개울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대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다시 일어서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세상이 차갑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도연 할아버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 쓰레기 치우기, 공터의 작축 볶기, 개울에 돌멩이 치우기,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마을 사람들은 도연 할아버지를 산속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해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미소 사장도 마침내 그에게 간단한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어.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밖에 안 되는 일이었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상처는 아무르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순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배신당한 분노와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불타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두막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도연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창문 너머로 내다봤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도연님 맞으신가요? 남자는 한기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어요. 도연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찾아올 변호사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고인의 아내 윤정희 여사께서 생전에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봉투를 받아든 순간 도연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정희의 필체였어요. 분명 죽기 전에 쓴 글씨가 탔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여보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며 도연 할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어. 전 재산과 회사를 남편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준호가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이민서의 사치 때문에 빚까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을 바로 잡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쉼터를 지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언젠가 외로워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가 목이 메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정희가 자꾸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도연 할아버지는 쉬라고만 했었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외롭게 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려 했던 거죠.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달란 메시지였어요. 편집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도연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는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기석 변호사는 도연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희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 분이 아들 때문에 고생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 변호사의 말에 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 승기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사 장부와 통장 내역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기석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연 할아버지를 찾아왔어. 아드님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을 날렸고요. 서류를 넘겨가며 설명하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면은 임도 마찬가지에 명품 구입, 고급 미용실, 해외여행까지 모두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고 도연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산에 버린 것도 모자라 아내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축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시아버지를 산에 데려간 날 휴대폰 위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온 거죠. 고발하겠습니다. 도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유기죄와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준호와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집에 나타나 압수수색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사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도연 할아버지를 찾아왔어.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에서는 날 도연 할아버지는 검은 정장을 맑음이 차려입고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준호와 민서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들이 저를 산속에 버리고 간 사실이 맞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도연 할아버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들이라고 속에서 데려간 뒤 혼자 두고 갔어요. 박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 회사 작은 유용 내역, 개인 사치에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피고인 이준호는 유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서는 횡령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연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법정을 나가렸는데 준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 순간 도연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남남입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법정 밖으로 나온 도연 할아버지는 한기석 변호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후회되시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도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70대 아버지 산에 유기한 아들 부부 실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도연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죠. 하지만 아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쉼터를 지어달라는 당부 말이에요.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써둔 말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는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뒤 이도연 원장은 상골 마을에 땅을 샀습니다. 아내 윤정이가 남긴 재산으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한기석 변호사가 옆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변호사가 넓은 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계도를 펼쳤어요. 은피 쉼터라고 이름 지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아내 편지에 적긴 그대로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진짜 노인 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도연 원장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같이 지낼 수 있도록요. 도연 원장의 답변에 이장은 놀란 별정을 지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무료입니다. 다만 함께 청소하고 요리하며 서로 돌봐주시면 돼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추만수 할아버지도 공사 현장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도연 원장을 도와줬던 그분이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산속에서 힘들게 지내던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6개월 뒤 은피 쉼터가 완공됐습니다. 2층 건물에 20명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식당, 개인 방과 공동 탁방까지 갖췄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는 최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하던 그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 이장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장님 어머니까지 오시다니 도연 원장은 감게 무량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의심했던 이장이 어머니를 맡긴 거니까.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기석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준호 씨와 민서 씨가 출소했습니다. 도연 원장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형기를 마친 거였어. 그들이 쉼터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연 원장은 고개를 끄겠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준호와 민서가 쉼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감옥살이로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도연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서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원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냉정한 표정을 보며 잘 망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나요? 용서는 법이 대신해졌습니다. 형을 다 살으니까요. 도연 원장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무 감정도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다시 소리쳤지만 도연 원장은 쉼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쉼터에 사는 어르신들이 도연 원장을 위로했어요. 원장님이 옳게 하신 일이에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 은픽 쉼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멀녀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갔고 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연 원장을 존경하게 됐어. 원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픽 쉼터 소식이 신문에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 도연 원장은 매일 아침 안에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바람대로 하고 있어. 사진 속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원장은 쉼터 앞마당에서 석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법이 정의를 대신해줬고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저녁 드세요. 만수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도연 원장은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도연 원장의 인사에 모든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외롭지 않았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은픽 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니까요. 도연 원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바란 대로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나누는 일이 자신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1년 뒤 은픽 쉼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연 원장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했어요. 텃밭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로 아침을 만들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눠왔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최만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외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러기여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도연 원장이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도연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소홀히 대접받은 분, 혼자 살기 힘들어진 분, 외로로에 지친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가족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90살 김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도연 원장의 진심 어린 대답에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연 원장은 혼자 산속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안식처가 되어 있었어요. 쉼터에서 가져온 꽃들을 심고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차린 차 한 잔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 원장은 오두막에서 아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 더 읽은 편지였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쉼터를 지어달라는 문장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까지 정의야 당신 뜻대로 살고 있어 혼자 말이 오두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고요했어요. 문득 1년 전 이 자리에서 절망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 같았던 그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내려오는 길에 도연 원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래로 은빛 쉼터가 보였어요.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화투를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버려진 게 아니라 풀려난 거였구나. 중얼거리며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의무감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이도 혈연도 상관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쉼터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원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만수하라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도연 원장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됐네. 도연 원장의 말에 모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 원장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혜련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났다. 다음 날 아침 은픽 쉼터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일하고 마당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도연 원장은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약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산속에서 절망하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부활을 맞은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로운 어르신을 데려오는 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밀이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오시는 거였어요. 도연 원장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렸습니다. 은픽 쉼터의 문은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으니까요. 아내 정의가 바랐던 대로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짜 삶이라는 것을 도연 원장은 이제 알고 있었어. 가족이라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해요. 도연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의 뿐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다려주신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반전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